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이 피해 규모가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 이걸 진짜 너무 좀 안타까운 사연들 너무 많고요. 네. 예,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오늘 할 텐데 어쨌든 그 유튜브 우리가 좀 부탁을 드려야겠죠, 또 오늘도. 네, YTN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MHz 라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또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아무래도 주말에 있었던 비 피해 소식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오늘까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지금 공식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는 40명입니다.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망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현재까지 이 오송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 1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실종은 9명입니다. 또 부상자는 경북에서 17명 등 총 34명이고요. 일시 대피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5개 시도 112개 시군구에서 6,258세대 1,608명이 일시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또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가장 많은 1,971세대 2,995명이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또 농작물 피해도 상당한데요. 26,933.5헥타르가 지금 파손이 됐다고 하고 농경지의 경우에는 180.6헥타르가 유실되거나 매몰되거나 파손됐습니다. 가축 피해도 있었는데요. 닭만 해도 53만 3천 마리 등 총 57만 9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합니다. 또 공공시설 피해도 있었고요. 사유시설 피해도 계속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사전 통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도로 271곳, 하천변 553곳이 통제가 됐고 둔치 주차장은 256곳이 통제 중입니다. 이제 YTN 라디오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전까지는 가천권입니다. 네, 예. 많이들 들으실 텐데 또 주말 동안 그 올림픽대로나 이런데 나들목 많이 통제됐다는 소식 문자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항공기의 경우에는 김포에서 7편, 제주 5편을 비롯해서 총 16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비 소식도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100에서 200mm가 온다고 하고요. 제주도 산지의 경우에는 3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또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10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에는 10에서 60mm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면 이 충남 공주가 629.5mm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요. 전반적으로 충남 쪽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충북의 경우에도 545mm, 전북 익산도 530mm 등 많은 비가 쏟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이 폭우가 주말 전부터도 있었고 예고도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비로 큰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이전보다 대비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주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교통통제에 대한 지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올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12년 만에 최대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다못해 경찰차라도 한 대 거기 나가 있어서 통제를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점은 이미 우리가 이 지하차도에서 물이 순식간에 차서 인명피해가 났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저는 뭐냐면 그 모든 지하차도의 배수 펌프를 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일단은 점검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배수 펌프가 제대로 좀 작동을 했는지가 좀 의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점검에 만전을 기했는지라는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늦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네. 이 점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이 차도에는 차수벽을 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차수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송 지하차도에는 확실히 그런 그 장치가 없었던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비점이 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도할 정도로 이런 문제에 있으면 과도할 정도의 대응이 필요한데 네. 물론 뭐 순식간이다라는 것이 이 충북 쪽에 있어서의 입장이지만은 뭐 2, 3분 만에 물이 그렇게 찼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순식간에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점차 차오르면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할 정도로 예방을 좀 미리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 배수 펌프의 작동 여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지하차도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오늘 예정된 정치 관련 일정은 대폭 축소하는 등 추가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행을 단속하고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복구 지원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이딴 인명사고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정부를 질타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귀국 후의 첫 공식 일정으로 충청 지역 수해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는 정례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를 했고요. 앞서 이제 김 대표가 각급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언행에 주의하고 수해 복구 현장 공무원에 적극 조력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 역시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고 적절한 시점에 수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봉사 활동도 준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수해 대응 총력 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에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을 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충남 공주와 부여,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가적 재난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오늘 민주당이 당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 관련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 후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 뒤로 미뤄졌습니다. 메시지 면에서도 여야는 수해 피해와 무관한 정쟁 소재는 가급적 피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충청 지역 금강유역 범람 우려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 개방의 책임을 돌렸고요.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여야가 이제 정쟁은 최소한으로 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한편 또 폭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재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야권의 반발이 상당하고 또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브리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일단 확실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메시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자신을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토 정상회담 참석의 필요성을 일단은 말을 하고 설명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외국에서도 이 재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다. 네. 화상으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치 못해서 올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송구하다. 하지만 외국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와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의 얘기는 지금 이렇게 수해를 당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네.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왜 이렇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미숙한지
저는 그걸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공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공감을 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아니 뭐 와도 어떻게 하겠니?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누구한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그렇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한번 자기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방문이자 매우 중요한 협력, 매우 중요한 공동의 안보 보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국민들의 생명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뤄진 우크라이나 한국 간 협상과 소통, 공동 작업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후 올린 별도의 트윗을 보면 사상 처음인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사는 데 중요한 모든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 흔적이 남은 부차 그리고 이르핀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초래한 고통과 파괴가 엄청난 만큼 안보를 회복하고 안정적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의 규모도 엄청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국립아동병원에 부상치료 중인 어린이들을 만나고 키이우 시내 소피아 성당 등을 둘러본 사실을 트위터로 전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살상무기 비제공 방침은 유효한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말에 한국 우크라이나 정상 간 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측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검토해온 바 있다. 이달 초에 휴대용, 지뢰용 탐지기 및 방호복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물자 수송을 위해서 수송기를 파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일단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또 가장 결국에 주목을 받은 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거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자극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를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예?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은 핵 개발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큰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점.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진영화가 확실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스웨덴과 핀란드, 스웨덴은 200년간 중립국으로 있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 70여 년간 중립국으로 있었지만 두 번 이상의 소련은 다 항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눈치를 엄청 봤어요. 근데 이 그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고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좁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신냉전은 과거 냉전보다 더 진영 논리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신블록화에 입각한 피치 못할 선택이 바로 서방 쪽에 확실히 쓰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5년, 10년 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기준을 갖다 대는 거는 전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건 뭐냐면 서방 진영의 단결의 하나의 상징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G7 국가들 정상들 다 우크라이나 방문했죠.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이런 다 갔죠. 영국, 그다음에 플러스 일본 갔다 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단결의 상징이다. 뭐 민주당에서는 전쟁의 구렁텅이 뭐 별얘기가 다 나온 모양인데 너무 과거라는 이름의 안경을 끼고 현재를 지금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두 번째 우크라이나 방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추산으로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천억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2의 마셜 플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뭐 일각에서는 뭐 언제 전쟁이 끝나 자기가 볼 때는 오래 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전쟁이 오래 가면 안 되죠. 빨리 끝나도록 노력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인권을 위해서는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재건이라는 측면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피치 못하고 당연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어떤 외교적 행위였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순방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소식이 바로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 논란이었습니다. 현지 보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직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이 나왔었는데 호객 행위로 인해 방문을 했다. 이런 해명으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첫째, 저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아마 이 얘기를 잠깐 했을 이호영 아나운서랑 한 게 아니라 다른 코너에서 했는데 저는 지금 물론 대통령 영부인이 뭐 외국 나가서 쇼핑할 수 있어요. 네. 쇼핑할 수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수요 피해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 호객행위로 해서 방문을 했다. 뭐 진짜 호객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메시지 관리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면은 메시지 관리가 미숙하니까 이 사안이 오히려 이 메시지 때문에 더 커지는 거예요. 메시지 관리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대 얘기거든요. 사안이 있었을 때 그 사안에 있어서의 파장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메시지 관리인데 이것도 또 아까 우리가 대통령이 와도 뭐 어떻게 했겠느냐 그 메시지하고 거의 유사한 이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상황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쇼핑 문제가 불거지게 돼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뭐 호객행위 왜 갔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서 이 메시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민주당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 이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친낙계인 오선의 서른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혁신위원장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는 것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며 집단지성의 민주주의를 꽃피워왔던 정당으로 그 속에서 집단지성을 성숙시켜왔다. 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체성부터 공부하라 쏘아붙였고요. 또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 언사로 경곡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혁신이라면 김은경 혁신이 재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공개 사과해야 한다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해를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던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오는 19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발언들이 회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저는 일단은 양측의 입장이 이미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새삼스럽게 뭐 이 논쟁 때문에 더 양쪽의 앙금이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만나는 이유는 양측의 필요성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주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나도 뭐 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발언 때문에 이 만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단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극적인 모멘텀, 극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만나는 의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19일 날 만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과연 19일 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지금도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호우 피해가 이 정도로 커지기 전에도 비 때문에 만남을 연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호우 피해가 이미 커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또 만난다? 19일이면은 내일 모레죠. 그죠? 수요일인데 그때 수해 문제 이거 그때까지는 당연히 아직 피해 집계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또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신당 추진 사업단을 구성하고 제3정치 세력과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업단장을 맡은 박종현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 정치를 부수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이뤄내는 진보 정치의 사명을 다하는 신당으로 재창당의 길을 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녹색, 노동, 다당제 연합 정치 등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 수립과 통합과 연대를 통한 신당 창단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껏 진보 정당이 포괄하고 제시하지 못했던 확장적 의제와 대안으로 진보 정치 혁신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양당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이합 집산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길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당 추진을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노동과 기후 녹색 비전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 세력, 시민들과 공동선거 대응을 추진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의원 등 신당과 연대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진보 정당의 길을 저희는 걸어왔고 그분들은 다른 길을 걸어왔기 위해 통합 대상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로의 교체를 위해 다양한 연대나 연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의당의 신당 추진 움직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거의 고착화돼 있다시피 합니다. 진짜 굉장히 일정해요. 이러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지지율 고착화를, 그런데 이걸 타개해야지. 예? 뭐 총선도 가까우고 하니까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는 천호선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당 창당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전략이 세 분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색당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세 분리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을 지금 그와 같은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6월 5주째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 이 매달 마지막 주에 이 주간적인 이 이념 성향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갤럽의 이런 6월 마지막 째주를 보면 보수가 28%, 중도가 35%, 진보가 27%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보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나눠 갖는 퍼센테이지예요. 더군다나 정의당은 이념적 선명성을 주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흡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흡수하려면 정의당이 중도 쪽으로 가든지 중도가 이념 성향을 띠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27%라는 이 숫자 내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새로운 지지 기반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한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뭐 제안을 한다면 그 제3당, 제4당 다당제를 정의당이 구착화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야 돼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살리고 다당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그 앞서서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